일단 86세대 퇴진론에서 저는 빼주면 좋겠고요. 20년을 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86세대 퇴진론이 이해가는 대목이 있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한다면은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퇴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만큼 이제 86세대도 무겁게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프레임으로서의 86 퇴진론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86이 물러나라는 게 이인영이 물러나라 소린지 나경원이 물러나라 소린지 하태경이 물러나라 소린지 뭐 박영진이 물러나라 소린지 이게 사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죠. 민주당의 운동권. 굳이 따지면 민주당의 운동권 몇 명, 그것도 따지면 86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그나마 다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누가 있어요? 다선이라고 해봐야 이인영, 우상호, 송영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전제 위에서 보면은 뭐 누구 더 잘해라, 아니면 누구 그만해라, 누구 계속해라 이렇게 좀 아주 차라리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좋겠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제기되는 그 취지는 너네가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원래 선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늘. 그 보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정세가 어떻든지 간에 마음 자세를 상당히 빡빡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은 워낙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인 면이 있고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더 그렇고 또 어차피 지금 선거는 중간 정치 세력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서 1대1 선거기 때문에 빡빡하고 또 경기가 어렵고 뭐 코로나 이런 등등의 재난이 닥쳐서 여당에 쉽지 않은 선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솔직한 느낌은 최근 한 일주 전후의 느낌은 야당의 이른바 정권 심판론과 보수 야권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통합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 기세가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천장을 친 것 같아요. 통합하면서 뭐 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통합 효과도 멈췄고 차기 어떤 야권 주자들의 야권 주자들은 정권 교체의 희망이잖아요. 그것도 별로 없고 리더십도 그저 그렇고 공천도 뭐 그저 그렇고 특히나 야권의 호재가 될 걸로 생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던 코로나 위기에 야당이 너무 좀 정파적으로 대응을 해서 선거의 표현으로 한다면 재미를 못 보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추세보다는 국민들이 야 이게 정부 여당 또는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하고 국난 극복을 하는데 힘을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쪽의 흐름이 저는 이렇게 좀 강화되는 게 느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중간에는 빡빡하게 가다가 팽팽하게 가다가 실제로는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경험적으로도. 근데 그 쏠림이 보수 야당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대략 그 최근 한 일주일의 느낌이에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봐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신중하고 겸손해 가야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잠깐. 지금 그 이낙연 총리는 그때 국회의원 시절을 같이 했었습니까? 이분이 제가 재선 때 초선이었어요. 다 왜냐면 제가 네. 제가 동기들이 15대 국회이기 때문에 네. 정세균, 추미애 이렇게 15대고 아마 다음번 국회에 제가 당선이 되면은 거의 유일한 15대 국회 출신이 아닌가 싶은데 15대 국회의원 14대가 있기는 어렵거든요. 혹시 홍준표 15대입니다. 아니 홍준표 원내대표가 생환하면 15대1 가능성이 있는 정도죠. 많지 않죠. 그래서 16대 이낙연 총리가 저보다 뭐 한 10살 이상 위일 텐데 그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저희가 같이 하는 모임에 제가 아마 간사 비슷하게 했고 그때 초선이었어요. 그럼 오랫동안 봐왔겠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주 뭐 친밀하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서로 막 전혀 생판 모르거나 불편한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종로 선거를 뛰고 있는 우리 이낙연 전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 되겠죠. 네. 여론조사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건 뭐 여론으로 보나 이제 경험에 비교를 해보나 또 국민들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당선을 안 시켜야 할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당선되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윤석 후보도 당선되면은 바로 이낙연 총리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앞으로 가늘고 길게 살겠다고 그 이유는 제가 최연소 의원을 2번 하고 최연소 서울시장 집권당 서울시장 후보를 한 거예요. 86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었는데 86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민주당 계열에서 86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가 없잖아요. 없었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당선이 되면은 아주 따박따박 차근차근 가고 싶고 제가 그래서 지역 구민들한테 내가 2번만 시켜주라. 이번에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그 이유는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준비한 정책과 공약들을 한 2번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앙 정치를 그렇다고 제가 뭐 안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중앙 정치에서도 좀 실질적인 일, 정책이나 입법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성과를 좀 내는데 집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나이나 선수나 경륜에 비해서 하다 보니 일을 많이 했어요. 늘 지도부에 있었잖아요. 늘 지도부에 있었고 늘 핵심에 있었고 늘 큰 선거에 그를 거의 하여간 거의 컨트롤 타워에 있어봤고 뭐 후보 단일화 때도 그렇고 뭐 창당 새천인민주당 창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대선 때도 제가 오죽하면 박태준 총리 담당이었으니까 뭐 재선인데 30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때는 또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때라 정치적인 일에 너무 좀 시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86도 많고 심지어 제 후배들이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혼자 이리저리 뛰면서 정치적인 그야말로 상층 정치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내실 있는 정책 정치, 입법 정치 그리고 또 제가 나름 국제 경험을 좀 쌓았기 때문에 남북 관계나 국제적인 측면 이런 데서도 조금 일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렇게 아주 내실 있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른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다른 큰 선거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 흔히 막 야, 서울시장 선거 또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당내 선거도 그렇고. 전당대회. 예. 만약에 기회가 오면 삼선이고 지금 상임위원장이 되잖아요. 예. 삼선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제 맘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초선 재선 때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그때 가기 어렵다는 재경이 정무위를 다 해봤고 그래서 뒤진 예. 지도부가 되려면 그걸 꼭 해야 된다. 항상 왜냐면 제가 초선 때 거기 다들 갈라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보건복지위 신청을 했어요. 아무도 신청 안 하는 데를. 근데 아무도 신청 안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거기를 안 시키고 아주 박 터지는 재경이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공부를 잘 했죠.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외통위에도 관심이 있고 행자위에도 관심이 있고 문광위에도 문체위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책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다행히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정책을 두루 보고 예. 국책연구원이나 이런 각종 연구원을 거의 다 제가 만나봤어요. 상당히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또 제가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좀 접하고 다루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글쎄 뭐 딱히 뭐라고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이제 늘 바람이랄까 생각이 정치는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라고 봐요. 그럼 결국 국회도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주는 게 최상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국회 타입이 보통 약간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 타입이 있는데 미국식이 이제 약간 보좌관 수가 많고 유럽식은 조금 보좌관 수도 적고 조금 이렇게 좀 소박한 국회 이런 쪽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쯤이면서 유럽식으로 가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좌관 수도 좀 적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권위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다음에 대우도 대략 한 뭐 중소기업 임원 정도 수준 내지 조금 더 거기서 저 중간 정도 그런 정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늘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약간 더 다이어트를 해도 괜찮다 국회나 정치가 일단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그래서 국회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존재 자체를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게 존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딱 그 사회의 중간층 내지는 중산층 정도에 맞춰주는 게 제일 좋다. 정치는. 그래야 위도 보고 아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워도 이렇게 전체를 못 보고 너무 이게 좀 풍요로워도 또 어려운 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도로도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고 개인으로서도 사실은 자기 삶을 그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정치인은. 근데 그게 이제 큰 하나의 틀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좀 고취를 해주고 또 제도적으로도 좀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정당에서도 도입이 되는데 정당이나 국회나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그냥 실적 위주로 많이 내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내실 있게 법안을 내서 실제로 통과시켰냐 하는 통과율을 가령 본다라든가 지금은 입법 발의율 보는데 되게 무식한 방식이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죠. 통과율을 본다든가. 그리고 통과율은 그 내실도 보고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나름의 정치력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하다못해 실제로 정치에 기여하는 게 인턴도 좀 제대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좀 인턴으로 쓰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 보완을 한다든가 뭐 그런 등등. 그리고 이 국회에 출석해서 또는 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좀 감시 기능이랄까 스크린 기능 이걸 조금 높여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큰 방향을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안들은 더 나올 건데 뭘 개혁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차를 타고 다니지 맙시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은 사실은 다 늘 쇼고요. 큰 의미가 없고 꾸준히 발전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한 20년 전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라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 투명하고 좀 더 깨끗해져 가고 있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또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정치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고 상대를 좀 배려하고 포용하고 또는 이 뭐 상생을 한다든가 그런 점에서는 그다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법이지 막 그렇게 끝내주는 법은 사실 아니죠. 뭐 약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이렇게 했으니 그냥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미 진전된 제도를 또 뒤로 돌리면 또 후퇴니까. 한국식 민주주의지 그야말로 저게 어떻게 보면. 개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때로는 나쁜 제도도 유지하는 게 좋을 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결정은 늦은 결정이고 가장 나쁜 변경은 잦은 변경이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미 한번 했고 그나마 그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또 그걸 안 지킨 것 때문에 지금 온 난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처벌도 받을 것 같은 상황이니 이미 이렇게 된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냥 한 번 더 해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때 바꾸거나 선진화법이 없어지는 최상의 저는 코스는 야 이제는 몸싸움을 안 해서 선진화법을 안 하고 우리가 정상적인 과반수 제도로 해도 몸싸움 할 놈이 없을 것 같아 라는 것이 문화로 굳어진 시점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뭐 여론 수치 이런 것과는 별 상관없이 저는 늘 선거는 경합과 격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치르기 때문에 현재 수치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아마 실제로는 약간 우세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언론에서도 격전지 분류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경합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여기가 여의도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여의도가 있어서 완전히 우세 지역은 아니고 또 제가 당선됐다가 권영세 의원이 당선됐다가 신경민 의원이 당선됐다 이런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했었다. 통상 예를 들어 민주당이면 민주당 또 보수당이면 보수당이 늘 먹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경합직을 하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나 또 지역과 저와의 관계를 놓고 보나 그냥 아주 빡빡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저희가 앞서가는 뭐 그런데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늘 그렇듯이 굉장히 신중하게 선거를 보는 입장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여당은 항상 무한 책임, 무한 겸손, 무한 로키, 로우키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제 위에서 다행히 과정은 빡빡하지만 결과는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민심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더 잘하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당과 후보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젊은 삼성과 달리 그러면 이번에 본선 구호가 뭐냐, 오늘 현재 제가 마음을 정한 것은 오늘 정한 거예요. 오늘 정한 게 메인 슬로건은, 주 구호는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영등포, 이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퍼서널 슬로건, 즉 후보의 개인 구호는 돌아온 정치 신인 김민석, 이렇게 정했어요. 정치 신인. 네. 그러니까 뭐 저것은 어쩔 수 없이 상대와 이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젊다와 나이가 들었다를 비교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지금 나름의 경험이나 뭐 힘 있는, 뭐 경륜 있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저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저도 정치 신인으로 시작했고 20대에 시작했고 초심으로 시작했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돌아온 정치 신인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메인 슬로건은 지금은 아까 코로나 선거가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이미 모든 이슈가 덮였다. 그래서 국민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도 저는 단일 메시지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 대한민국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을 정말 사랑하면서 챙기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당에 한번 그런 걸 제안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종로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종로,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영등포, 힘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제주, 이렇게 통일을 하고 거기에 각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뭐 경륜 있는 이낙연, 뭐 돌아온 정치 신인 김민석, 또 어디 누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재미로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처지에 따라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괜찮을 거예요. 전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전국을 단일 슬로건으로 하는 거예요.